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에서 왔고요. 기초과학연구소에서 해조류를 연구하고 있는 강정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제주도 연안에서 해조류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제주도 연안을 중심으로 해조 습해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사진으로 제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는 그 물속이든 그리고 물가든 해조류, 여기에는 해조류가 많습니다. 이곳에 제가 있습니다. 주로 이곳에서 저는 이곳에 어떤 해조류들이 어떤 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탐색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간략한 내용들인데요. 먼저 해조류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분포, 어떻게 분포를 하는가, 그리고 해조숲이 어떤 구성을 갖는가, 이 해조숲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리고 지금 해조숲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해조류는 다양한 모습인데 학교에서 배운 바와 같이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해조류의 체내에 함유하고 있는 색소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는 것,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외로 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해조류들은 그 생김새에 따라 가지고 명칭이 주로 많이 부여가 돼요. 자, 보세요. 깃털처럼 생겼죠. 그런데 형광빛일 때요. 그래서 무지개 깃털말이라는 그런 이름이 부여가 됐고, 옆에 있는 친구는 청각은 청각인데 방석처럼 이렇게 넓게 펼쳐지면서 달라붙어요. 그래서 방석청각. 그 옆에 있는 애는 마르면 약간 갈색이 띄어요. 그래서 갈파래, 부채와 같이 생긴 부채말. 굉장히 이쁘게 생겼죠. 여우꼬리 같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여우꼬리말. 서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서실더부살이, 붉은 실. 그리고 얘네는 그 밑에 있는 애는 뭐같이 보여요? 보면 버섯같이 보이죠. 표고버섯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바다표고, 이런 이름들이 붙여집니다. 그런데 이 해조류들의 그 생김새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살고 있는 어떤 삶의 생존 전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죠. 얘네들은 끝에 뭐가 많이 달려 있어요? 갈고리들이 굉장히 많죠. 이 갈고리를 이용해서 다른 해조류들을 이렇게 붙잡고 자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 아무리 파도가 강하게 쳐도 밑에 있는 그 식물체가 날아가지 않는 이상 얘네는 안전해요. 그래서 파도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되는 거죠. 얘네는 모자반류예요. 얘네들은 몸에 공기주머니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몸체가 뜨겠죠. 그러면 바닷속에서 이렇게 서게 돼요. 그러면 무엇에 유리할까요? 그렇죠. 광합성, 빛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높게 자라니까. 그래서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점, 얘네는 몸체 일부가 잘려 나가도 이 공기주머니를 이용해서 바다 위에 뜨게 돼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면서 포자를 막 뿌리게 되죠. 그러면 포자를 넓게 확산시키는데 굉장히 유리한 이점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일 때 먹는 미역이에요. 미역. 얘네들은 몸에 미끌미끌한 그런 물질들을 굉장히 많이 생성을 해요. 그러면 파도가 아무리 쳐도 이 미끌미끌한 물질 때문에 저항을 아무래도 덜 받게 되겠죠. 그러면 파도로부터 굉장히 안전하게 돼요.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산말이라는 친구인데, 얘네들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몸속에 산성 물질을 잔뜩 생성해놔요. 그러면 물고기라든가 성게, 소라, 얘네들이 얘를 함부로 뜯어먹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그 화학적인 방어 기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어떤 특정 지역에 어떤 모양의 해조류들이 많이 서식하느냐, 그것은 거의 대부분 주변의 환경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얘네는 제주도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 갈파래류들인데요. 얘네들은 만과 같이 아주 닫힌 곳, 파도가 별로 영향이 없는 곳, 이런 데는 이렇게 얘네같이 아주 연약한 그런 해조류들도 살 수 있어요.
얘네들은 영양분과 빛만 있으면 굉장히 빨리 자라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해조류들보다 얘네들의 경쟁력이 더 세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우점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바다의 모습대로 조간대부터 시작해서 바닷속으로 한번 점점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간대가 무엇이냐면 조간대는 밀물 때 물이 차잖아요. 썰물 때는 물이 빠지고 그때 썰물 때 드러나는 그 부분, 거기가 조간대입니다. 여기는 조간대의 가장 윗부분인데 여기에는 어떤 해조류들이 서식을 하느냐면 얘네는 아무래도 물이 빠져가지고 노출 시간이 굉장히 기니까 어떻게 보면 탈수를 견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탈수 현상에 특화된 그런 애들이 많이 서식하게 됩니다. 얘네는 불등풀가사리, 옆에 건 팬인데요. 얘네들은 물이 빠져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 지나면 몸체가 딱딱해질 정도로 탈수 증상을 굉장히 심하게 겪어요. 부스러뜨리면 부러질 정도로. 하지만 다시 물이 차오르면 또 활력을 되찾아갖고 다시 생육하고 번식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자, 그럼 약간 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는 조간대 중부인데 여기에서는 조간대 상부보다는 그래도 노출 시간이 적어요. 하지만 아직도 건조 스트레스는 많이 남아 있어요. 거기다가 파도도 굉장히 센 데예요. 이런 데는 어떤 해조류들이 사냐면 지충이, 톳 이런 것과 같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애들. 지충이는 비늘잎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비늘잎 사이사이에 수분을 간직하고, 톳은 다육식물 같이 생겼죠. 몸체 내에 물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를 견디죠. 그리고 여러 개체들이 같이 모여 살고 있죠. 이런 것은 파도가 셌을 때 서로서로 몸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약간 더 내려올게요. 여기는 조간대 하부. 여기는 간헐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건조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하지만 파도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에요. 주로 얕은 지역은 파도가 강하고 깊은 지역은 파도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간대 하부에 서식하는 해조류들을 보면 이렇게 같은 종류끼리 많이 모여서 삽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잔디같이 모여 산다 그래서 떼조류라고 그럽니다. 좀 더 내려가면 여기는 아주 얕은 곳이에요. 수심 한 5m 이내. 여기는 아까와 같이 떼조류들도 많지만 미역과 같이 아까 미역 말씀드렸죠. 몸에 미끌미끌한 그런 물질들을 많이 생성해내서 파도에 견디는 이런 애들이 우점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는 파도는 좀 약해졌어요.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냐? 여기는 빛이 약해졌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빛을 받으면서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해조류들은 잎을 아주 크게 만들어 갖고 빛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모자반류 같이 몸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표면적을 확장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아주 깊은 수심, 제주도에서는 수심 한 30m 정도가 해조류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한계 수심이에요. 여기에는 빛이 굉장히 적어요. 파도도 굉장히 안 치는, 굉장히 안정된 그런 물리적인 환경이에요. 이런 곳에 서식하는 해조류들은 굉장히 적은 그 빛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루바다표고, 무절산호말 이런 애들이 주로 서식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녀석들. 자, 맨 밑에 사진에 보면 약간 푸른빛이 감돌죠. 얘네들은 몸에서 그 형광을 띱니다. 이렇게 빛을 비치면 반짝반짝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세포 내에 그 형광을 발산할 수 있는 과립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를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특성들 때문에 해조류가 얕은 데부터 시작해서 깊은 데까지 이렇게 자기네 어떤 특정한 모습을 이루면서 점점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이런 분포 양상을 해조류의 수직 분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들은 조간대에서는 건조, 그리고 파도, 조화대에서는
파도와 광량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해조류가 분포하는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보시는 지도에 보면 색깔별로 이렇게 칠해놨죠. 이렇게 보면 비슷한 위도에서는 비슷한 종류끼리 살아요. 이것은 무슨 때문이냐? 온도 때문이에요. 즉 해조류들의 온도 내성이 있다는 거죠. 그 온도 내성 범위에 따라 이렇게 그 비슷한 해조류들끼리 같은 수온 그리고 같은 위도 영역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평 분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평 분포는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고 제주도 연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보시면 빨간 박스, 얘네들은 따뜻한 데 사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파란 박스는 차가운 데 사는 애들. 그래서 온도 내성이 고온 내성이 높은 애들은 주로 남쪽에 분포를 하게 되고 찬물에 사는 이런 해조류들은 주로 북쪽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해조숲은 바닷속에 들어가 보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상의 숲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육상의 숲은 생각해 보세요. 큰 키가 큰 교목이 있죠. 좀 작은 아교목이 있고 그 밑에 관목이 있겠고 수풀이 있습니다. 그렇게 층층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충상구조라고 그러는데 해조숲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모자반이 교목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 이런 엽상형 대형 갈조류, 미역, 감태 이런 애들이 준수관을 이루면서 아교목의 역할을 합니다. 그 밑에 초본 식물 이런 모습의 해조류들도 있고 그 밑에 바닥에 단단하게 달라붙어서 사는 해조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해조숲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해서 해양 생태계뿐만이 아니고 인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적인 역할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전 지구적인 어떤 기능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옆에 사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 그냥 바다 풀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기 보면 작은 물고기도 있고 저기 박스에 보이시죠? 거기에 오징어알도 있습니다. 이 해조류는 이 단 한 개체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네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생물들이 있거든요. 어떤 애들은 알을 낳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얘네를 먹이 삼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여기에 숨고 여기에 붙어서 사는 애들. 아마 이 한 개체를 뜯어내서 거기에 있는 생물들을 다 털어내면 아마 개체 수로 수백 마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해조류를 해조류 아파트라고 칭합니다. 이런 경우 해양 생태계에 생물 다양성을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주도의 해조류 숲이 너무나도 빨리 이상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슈가 되는 이 세 가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먼저 해수온 상승에 의해서 해조류들이 차가운 데서 살던 해조류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 대신 산호 같은 열대성 그 동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해조류를 먹는 열대성 어류들도 많이 들어와서 해조류 숲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와는 반대로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특정한 종류가 너무 과하게 생육을 해서 이렇게 대발생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심각한 현상이라고 제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바다 사막화, 해조류가 아예 없어지는 이런 저기 서귀포시 조화대 사진을 보세요. 풀들이 아주 없죠. 이런 현상들이 자주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해조숲이 울창하던 해조숲이 그 옆에 시간이 지나서 저렇게 됐습니다. 요즘 저런 모습이 너무 많이 관찰이 돼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순서를 한번 잘 살펴보면 먼저 그 교목 같은 역할을 하는 모자반류가 먼저 사라져요. 그래서 아교목 역할을 하는 감태들만 남게 되죠.
근데 이마저도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밑에 떼조류와 유절 산호만류가 우점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얘네들마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육지에서 말하는 산림 황폐화, 민둥산 이런 모습이 바다에서도 자주 목격이 됩니다. 얘네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교목부터 시작해서 바닥까지 그렇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런 순으로 점점 축소가 되더라고요. 이 후지타라는 그 연구자분이 계세요. 일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바다 사막화를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바다 사막화의 그 양상에 대한 카테고리를 몇 가지로 이렇게 나열을 해봤어요. 저 위에 까만색, 저 위쪽이 조간대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저 밑에가 깊은 바닷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제주도 연안에서는 아주 얕은 곳에서만 바다숲이 황폐화된 것이 관찰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깊은 곳까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게 자주 목격이 돼요. 그리고 언제 저런 완전히 황폐화가 일어난 이 시간 언제가 될지 아직 모르겠는데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아마 금방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 전 연안에 우뭇가사리, 미역, 모자반 이런 애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잘 자랐고 걔네들을 수확을 해서 어촌계 수입원으로 잡았었거든요. 근데 오른쪽 그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모자반 생산 판매 지역 지금 파란색 십자 표시됐죠. 30년 전에는 거의 전역이 이 모자반들을 생산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불과 몇 지역 안 되죠. 이 수치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제주도 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 자료는 제주도에서 생산한 자료인데요. 2010년에 118톤, 2014년에 6톤. 아이고, 이게 지금 10% 미만이에요. 10% 미만. 어떻게 보면 제주도 연안의 특정 지역을 빼고는 이 모자반이 멸종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가능할 것도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큰 문제지만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그 사진을 흐릿하게 처리해 놨죠. 이 해조류 아파트, 얘네들이 사라지면 얘와 더불어 살아가는 애들,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알을 낳던 애들, 여기에 숨어 살던 애들, 여기에 붙어 살던 애들, 정말 많은 그 생물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아마 없어지겠죠. 이것은 해조숲이 사라진다. 그것은 해조숲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해양 생태계의 종 다양성 그 전반에 걸친 문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조숲을 변화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무엇인가? 여러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해수온 상승일까? 부영양화, 오염, 아니면 과잉 수확했을까? 해안가 개발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럴까? 조식동물이 너무 확산돼서 해조류들을 너무 많이 갉아먹었을까?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견에 타당한 그런 어떤 요인들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광범위한 해조숲이 사라진다는 거, 이것은 과연 이런 단편적인 이런 것만으로 어떻게 설명이 될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타당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그런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겠죠. 그리고 이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요인만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일 수도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말 답답한 것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어떤 해조숲을 망가뜨리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인인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심각성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참 많은 지역에다가 이렇게 해조를 심어 보기도 하고, 인공어초를 저렇게 건설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이식 기법들을 개발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다른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연구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도 지역 그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이것은 저희 제주도에서 주로 많이 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그런 맞춤형 어떤 방법들을 찾아가겠다 해서 그런 연구들을 지원을 하고 또 이런 방법도 실행도 해보고 실제로 어떤 것은 뭐 성과를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결과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처방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현상을 이렇게 개선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우리가 사람이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서 낫는 그런 과정을 하나의 처방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그 원인이 무엇인가, 병이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차단해서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제거를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처방식 접근이 월등히 많은 어떤 방법이 제안이 됐고 실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원인을 찾고 그것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제거하려는 그런 그 노력에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 차단식 접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느린 과정이에요. 원인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많은 원인들을, 요인들을 살펴보고 얘네들을 그 검증을 해야 되고 서로 뭐 그 부가적인 그 상관관계는 있나 없나 이런 것들도 다 테스트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그런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 효과는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차단식 접근 방법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곳에도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을 요 한마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의 포용력은 무한하지 않은 것 같다. 여러분들 그 바다는 아주 무한하고 아주 깊고 넓고 광활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정화시켜주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임계점을 어떻게 보면 넘어선 것이 아닐까, 아니면 이미 도달한 것이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해조숲의 상태를 보다 보면. 그래서 이것을 멈추거나 아니면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지역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 그리고 유관기관, 정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겠죠. 그리고 시민사회 마찬가지죠.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이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한 항목에는 반드시 낄 거예요. 정말 한 항목에는 반드시 낄 거예요. 뭐 하다못해도 시민 여기 끼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시민사회의 어떤 노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바다 상황이 이렇다, 이런 상황이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심각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인식을 하고, 바닷속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인식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인식을 먼저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활동들이 있을까, 노력들이 있을까. 하다못해 제가 무엇을 안 버리면, 무엇을 소비를 안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개선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연을 할 때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바다의 해조류들이 모두 사라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거대한 질문이죠.
그런데 저는 아주 가까운 곳부터 한번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들. 먼저 제주도에서는 이 해조숲이 소실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는 그 사람들은 바로 해녀라고 생각을 해요. 해녀분들은 바다에서 해조류를 캐고 그 해조류를 먹는 성게, 소라, 전복들을 수확해서 판매를 하죠. 경제적인 이득을 얻습니다. 그런데 해조류들이 사라지면 얘네들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겠죠. 전복, 문어, 소라 이런 애들이 자랄 수가 없겠죠. 경제적으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지금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 볼게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연산 모자반, 자연산 전복, 자연산 소라 여러분들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지금 전복량은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복 이제 거의 없어요, 제주도에. 그래서 주로 양식산 전복을 많이 먹고 있죠. 여러분들도. 단지 거기서만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바다숲, 육상숲과 제가 비교를 드렸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곤충, 포유류, 설치류 뭐 이런 애들 굉장히 많이 더불어서 살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그 지위와 그리고 서열들을 지키면서 살고 있잖아요. 바다속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숲이 사라진 사막, 여기에 생물 다양성이 어때요? 굉장히 낮죠. 바닷속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해조숲이 사라지면 생물 다양성이 급감하고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생선, 얘네들 수도 급감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식재로부터 문제가 생기겠죠. 아마 머지않은 미래일 거예요. 뭐 이미 명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뭐 자라지 않잖아요. 대부분 다 수입해서 먹고 이런 현상들이 빈번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인간들의 걱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전 지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인간들이 생활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많이 뿜었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누가 다 받아주느냐? 육상에 있는 식물들이 받아주죠.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바다. 이산화탄소는 기체 중에 물에 굉장히 잘 녹는 기체 중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양이 바다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바다로 들어간 양이 누가 그 양을 계속 없애주고 또 더 들어가게 만들어주느냐? 그게 바로 해조류들입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몸체를 구성을 하면서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많이 쓰죠. 그래서 수중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함으로써 해수가 이산화탄소가 과포화되는 것을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를 받아주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되면 해조류가 다 사라진다? 그런 상황이면 더 이상 이산화탄소는 바닷속으로 유입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구적인 생각으로 따지면은 지구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냥 태양계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 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같은 생물들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생각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화성과 같은 아니면 금성과 같은 그런 이상한 지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해조숲이 지켜지는 것은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해조류 연구는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 이 내용들은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마 진로와 관련된 그런 질문일 수 있겠죠. 모든 생물에 관한 연구는 그거예요. 시작은 얘네들의 이름을 아는 것, 얘네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분야는 분류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해조류는 얘는 무슨 이름, 얘는 무슨 이름, 얘는 한국명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국제적으로 통일된 이름을 다 갖고 있어요. 해조류 다 종마다.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분류학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아가서 이 이름을 갖고 있는 해조류들이 어디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어떤 생물들과 상호 작용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환경에 이런 해조류들이 사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분야가 있어요. 제가 많이 하는 분야인데 그것은 생태학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식생학이라 그러기도 한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자, 그러면은 어떤 환경에 어떤 해조류가 있어. 그런데 이런 해조류들이 아마 자원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을 많이 그 연구를 하죠. 어떤 환경에서 잘 자랄까? 그래서 온도도 변환시켜보고, 영양분도 변환시켜보고, 이런 것을, 이런 작용을 하면서 얘네들의 생리적인 반응을 살피는 것을 생리학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해조류의 어떤 특성과 형태적인 특성과 자원성과 그리고 생리적인 현상을 알아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들을 키워야 되겠죠. 잘 키워요. 이것을 양식학이라 그럽니다. 근데 양식학도 이 해조류는 좋긴 좋은데 저분 뭐 생물량이 많이 안 나와. 아니면은 어떤 활성 물질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그 요구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도 육종을 시켜가지고 서로 교배를 한다든가 이런 그런 실험을 가해서 얘네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질의 해조류를 골라내죠. 이런 일들을 하는 분을 그 육종학자라 그럽니다. 그 육상식물도 다 같은 분야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이 해조류에 어떤 신물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신물질을 막 뽑아내서 얘네들의 생리적인 어떤 반응, 그리고 약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오염을 저감시키는 그런 물질로 사용하지 않을까? 아니면 실험 재료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다양한 그런 연구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해조류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어떤 해조류들은 너무 많이 발생해서 문제라던데 이런 일은 왜 일어나나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어날 만한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해조류, 많이 발생하는 해조류, 걔네가 폭발적으로 번성하는 그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죠. 대신 다른 해조류는 자라지 못하는 그런 환경. 예를 들어 볼게요. 제주도 일부 해안가에 가면 갈파래가 아주 많이 발생해가지고 해안가로 막 떠밀려 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그 냄새가 막 이게 너무 심하다, 보기 안 좋다 그래서 막 민원을 넣죠. 그러면 막 그걸 수거 작업하는 그런 일들이 매 여름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 그것은 그 갈파래가 그렇게 번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은 만으로 이루어진 파도가 아니면 물살이 거의 없는 그런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환경이고, 그리고 얕은 물가예요. 그러면 파래 얘네들의 특성은 빛만 충분하다면, 그리고 그 환경이 안정적이다면 굉장히 잘 번성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기에 담수가 막 들어와요. 그러면 염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다른 해조류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 천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사람들이 막 버린 그런 어떤 그 영양분, 그리고 육상에서 들어오는 영양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얘네들한테 비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폭발적으로 번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또 다른 예는 모자반류가 가끔 이따금씩 제주도나 우리나라 남해안, 서해안 이런 데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 그렇게 잘 연구가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뭐 일각에 의하면 어떤 연구가 있냐면 이것은 해수 온난화와 아마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해양이 온난화가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의 영향이 되게 크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무엇이 된다? 탄수원이 돼요. 거기다가 수온까지, 괭생이 모자반은 좀 따뜻한 데 사는 애들이거든요. 수온까지 올라가졌어요. 그러면 괭생이 모자반이
잘 자라기에 아주 좋은 그 환경이 되잖아요. 뭐 그런 환경적인 그런 변화 요인들이 이런 그 해조류 대발생들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해조숲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거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자신들도 안타깝다 이거죠. 해조숲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양을 보면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그 스노클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하면서 목격을 하면서 여기는 왜 해조류들이 없어요? 왜 바다풀들이 왜 없어요? 바닥에 왜 이렇게 하얀 것들이 이게 뭐예요?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진 그런 분들일 거예요. 저는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심각성을 인지하는 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육상에서 오염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봤을 때 먼저 그 심각성을 인지를 하면 이걸 개선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닷속은 비록 안 보이지만, 정말 안 보이지만, 안 보이기 때문에 체감하기 더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을 빨리 인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인식을 먼저 해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바다숲이 변하는 것을 최소한 늦출 수는 있겠다라는 어떤 인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있는 분들은 저와 같이 바닷속을 연구하는 동료 연구자분들이고요. 많은 관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